반갑습니다. 오늘은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왕은 우리 역사에서 고대 국가로부터 대한제국까지 공식적으로 나라의 주인이었던 존재들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왕이 다스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 왕이란 게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에 관해서는 각 왕들에 대해서 그 왕들의 인생을 좀 알아야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노트 외에 사료라고 표시가 된 파일이 하나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을 미리 읽고 나서 이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왕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딴 하고 나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계에 나오는 건 대개 주술사 왕이라든지 아니면 사제왕 그런 성격의 통치자였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가 나타난다는 건 누군가를 다스린다는 거는 일단 청동기 시대가 되고 국가가 나오고 계급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권력을 진 존재가 나오면서 그 존재가 서서히 남을 이제 다스려가는 이런 시점에 초반부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주술사라는 거는 매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단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권력을 쥔 존재로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힘이 세다든지 머리가 좀 좋다든지 그런 존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다른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이해시켜서 내가 너를 다스려야 해 하고 어떤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대개 어떤 신정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환웅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신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니다, 자신이.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존재라서 땅에 내려와서 그가 이제 중심으로 삼은 지역이 신시가 되는 겁니다. 신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웅으로서 신시에서 다스린다 라는 관념으로 나오고 이 한웅이 거느리는 거는 뭐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신적인 그런 요소들도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웅이 하늘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의가 이 신정정치라는 건 굉장히 절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하면 만일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비가 안 오면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은나라 이런 단계는 우리가 잘 아는 각골문이 적혀 있는 그 거북 그 등껍질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뼈 같은 데에 글을 써갖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태우거나 해가지고서는 점괘를 통해서 이 통치를 해나가는 이런 형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이런 주술사 스스로 신통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주술사 왕이 출현을 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스스로가 어떤 신통력을 가지지는 못했어도 프리스트는 사제죠. 사제는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승려나 이런 존재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늘에 비가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비가 안 왔다 그래서 권위의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계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 여전히 그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이라고 우리 그렇게 쓰는데 요즘은 이 한자를 많이 씁니다. 박달나무 단자죠. 그렇지만 삼국유사라든지 그 초기 기록에 보면 요런 당군입니다. 이건 제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청동기가 점점 발달하고 권력도 발달하고 하면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어떤 자연적인 그런 거 외에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을 다스리는 권력으로 왕검이라는 인간의 군장으로서의 기능이 이제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뒤쪽에 그 권력이 더 강해지는 이런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군왕검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가 우리 당군 신화를 보면 환웅이 와서 웅녀하고 결합을 해가지고서 천손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한웅은 하늘에서 온 그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손자는 천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손이라는 거는 하늘이 보내서 인간을 다스리게 한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손의 말을 잘 들으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라는 홍익인간의 그 이념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게 되는 이제 사제왕의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인간적인 권력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천손족이라는 이런 사상은 하늘에서 나를 보내서 인간을 다스린다는 거는 이후에 계속 어떤 통치자의 권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왕은 한자고,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제 고대 국가가 돼야 되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접촉하면서 사용하더라도 그 앞에는 어떤 토착어로서 통치자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왕검이라든지 뭐 당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호칭일 수 있겠죠. 발음이 좀 달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혁거세 같은 경우는 거서관이었습니다. 왕이 아니고.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차차홍이죠. 그리고 유리부터 해가지고서 흐레까지는 이사금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왕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유리 이사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고 뇌물부터는 뇌물 마립간에서 소지 마립간까지 마립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쓰다가 지증 왕 때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쪽 그 호칭들을 받아들이면서 지증 왕을 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거서관이나 차차홍이나 이사금이나 마립간은 모두 토착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백제 같은 경우는 어라하라든지 뭐 건길지라는 식으로 왕이라는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토착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사용이 되고 몽골이나 여진 같은 경우에는 칸을 쓰죠. 뭐 징기스 칸 이런 식으로 흉노 같은 경우는 선우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지역에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다가 이제 서서히 중국식 그 호칭인 왕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거서관도 좀 그렇고 특히 차차홍 같은 경우는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정정치적 그 천손이라는
하늘의 뜻을 받아갖고 너희를 다스린다는 것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한제국에서도 그 황제인 고종은 원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점점 상징적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통치자로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그 의미는 계속 바탕에 깔려서 내려가게 된다는 거고, 초반부에는 그런 신정정치적, 그 하늘을 대신해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스린다는 성격이 좀 더 강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 인간과 인간 간의 통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거는 하늘과 그죠? 땅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을 연결해 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 인간을 연결해 주는 존재로서의 왕이고, 그래서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내가 다스리는 영토는 모두 나의 땅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나의 노비다. 그러니까 그런 그 왕토 사상, 왕토 왕민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나라의 주인으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왕권이 강화되는 한 3, 4세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국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왕과 황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가 조금 전에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왕이라는 호칭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건 중국 같은 경우는 주나라에서 이제 그 은나라의 신정정치를 벗어나서 그 인간을 통치하는 왕이 등장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 왕은 주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주나라 전체를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다스리는 천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들인 거죠. 천자는 왕이며 그 왕을 부르던 다른 호칭이 후입니다. 한자가 이후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후하고는 구별되는 후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하던 이 왕이라는 존재가 주나라 때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 연맹왕국적 성격이 강한, 그래서 중앙에 이제 모두가 추대한 맹주국으로서의 주나라 왕이 이 전체의 왕으로서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 주나라 왕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은 이제 함양이나 그 부근의 작은 지역이었고, 주변에 있는 이제 나머지 지역들을 여기 좀 더 크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가장 큰 맹주국으로서 이제 주나라 왕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 크고 작고 중간쯤 되고 하는 많은 이제 국가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주나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독자적이었다면 주나라 때는 본격적으로 이게 하나의 주나라라는 나라가 되고, 여기 있는 실질적으로 통치자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주나라의 제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 왕이 임명을 하고 이 땅에 대해서 네가 다스려라 라는 식으로 이제 위임하는 봉건제도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주변에 있는 소국 같은 경우는 그 제후가 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논어나 맹자나 이런 책들을 보면 진문공 이런 식으로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큰 영역을 가진 그런 제후가 되고,
여기 아주 조그마한 이런 곳은 남, 이런 호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후백자남에 해당되는 이런 제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작은 지역의 왕 같은 역할을 하지만 호칭이 왕이 아니고 왕은 하늘의 아들로서의 주나라 왕만이 왕이고 나머지는 제후로서 공후백자남의 칭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주나라가 이제 막 이 봉건제도가 흔들리면서 여기 공후백자남으로 불리던 제후들 중에 큰 쪽에서는 모두 다 그 자기가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국시대에 이렇게 가면 그 경향이 아주 확고해지죠. 그거를 철기문화에 기반해서 이제 통일했던 게 누구냐 하면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시황은 이제 더 이상 모두가 쓰는 왕 호칭 나 안 쓰겠다. 나는 왕 중의 왕으로서 황제라는 호칭을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천자는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고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되냐면 황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가 이르러서 이제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한나라 때 돼서 본격적으로 중화 그 제국의 틀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 이제 황실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집안이죠. 황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족으로 황제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왕은 친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자왕이라고 부르는 거가 한 글자로 돼 있거든요. 진왕, 뭐 연왕 이런 식으로 왕 앞에 한 글자만 붙여서 줍니다. 이 친왕은 굉장히 서열은 높죠. 황제의 바로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 자기 영토라든지 아니면 백성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여기 제후하고는 다른 거죠. 제후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한나라는 굉장히 그 영토가 영향권이 세력권이 커졌잖아요. 그럼 여기 중원이 있고 중화 지역이 있으면 주변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동이, 서육, 남만, 북쪽 이렇게 부르는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국가들의 실질적으로 조선이다 그러면은 고조선의 왕은 여기서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는 뭐 연맹왕국인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규모가 성격이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뭐 남월이다. 그럼 남월에 그 통치자가 있고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제후거든요. 그래서 제후는 기본적으로 그 국왕이나 군왕으로 왕의 칭호를 쓰거나 아니면 그 아래 단계 아까 여기 쓰였던 제후의 제일 위인 공의 칭호를 쓰입니다. 원칙적으로 왕은 천자의 호칭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못 사용하게 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전부 반발하고 해갖고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들은 이자왕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남월 왕이죠. 조선 왕이죠. 두 글자가 붙어서 왕이 되는 자기 땅과 백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신라 왕을 신라 군공 이렇게 부르다가 신라 국공 하다가 신라 군왕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위쪽이 이제 세력이 강한 제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하고 나면 귀족이 성립을 합니다. 귀족은 이제 여기 왕 아래나 황제 아래 이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황족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후, 백, 자남 여기 이 호칭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슨 자기 영토라든지 백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황제나 왕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귀족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시간이 좀 지나면 후나 백 정도의 호칭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최승로 같은 경우는 청하후
그 조선 초기의 정도전 같은 경우는 봉화 백 이런 식으로 호칭이 나오지만 그 귀족의 호칭이고 이 위에 있는 제후 봉건제도에 뭐 그 지역을 나눠준다 하는 제후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귀족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왕과 황제의 차이, 그 다음에 황족과 제후와 귀족의 차이, 이것들을 조금 명확히 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대 국가 본격적으로 왕의 칭호가 나타나는 시기로 가면 가장 전형적으로 고대 국가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강개토왕이 있습니다. 강개토왕은 고구려의 왕입니다. 그런데 고대 국가는 어떤 특성을 지닌다냐 하면은 왕권이 강화된다 그랬습니다. 그 왕권이 강화되는 그 가장 좋은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왕위 계승이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다시 손자로 해서 한 집안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특히 장남에게 이 쭉 계승이 된다는 거는 그 왕이 거기서 계속 계승되니까 나머지가 그 왕위에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강개토왕은 왕의 아들로서 태자로서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강개토왕은 중국 주변에 있었지만 중국에 필적하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런 세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서기 몇 년 이런 식으로 앞에 표시할 때 지금은 서기 뭐 이렇게 쓰지만 그 당시 강개토왕 같은 경우는 영락을 썼습니다. 그러면 영락 1년, 영락 2년 이렇게 해갖고 그 연도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간이라는 거가 하늘이 내린 거잖아요. 그 시간이 흐르는 하나하나의 중심이 바로 그 강개토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아들로서 황제만 사용하는 겁니다. 연호라는 거는. 근데 그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스스로가 내가 황제에 준한다고 표시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호를 사용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 시호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시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호라는 거는 강개토왕이나 이후에 나오는 모두 그 왕들 통치자의 이름은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해서 올리는 이름입니다. 그게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강개토왕은 이거는 줄여서 강개토왕이고 원래는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호태왕 이런 이름입니다. 그게 시호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광, 개, 토죠. 널리 땅을 넓힌 왕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인생을 왕의 그 업적을 평가해서 이제 시호를 만들어 올리는 식으로 이제 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고대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정복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강개토왕은 널리 영토를 넓히는데 몸소 말을 타고 그 지역을 정복하는 정복군주입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이제 나서서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외교에 충실을 합니다. 전쟁과 외교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그냥 일반적인 연맹왕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넘어가는 고대 국가적인 특징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 그곳의 통치자,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율령체제에 입각해서 내정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개토왕 때 뭐 여러 가지 국가 안에 그 관직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틀을 잡고 동시에
불교를 장려를 합니다. 이건 국가를 전체적으로 지배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통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고대 국가의 그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강개토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의 호칭이 고대 국가부터는 이제 중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한나라 이후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고대 국가였지만 신라 같은 경우는 고대 국가로의 성장이 늦었고 국가의 국력도 상당히 약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왕위가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서는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올라오게 된 게, 왕에 올라온 게 선덕왕입니다. 선덕 여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선덕왕은 진평왕의 장녀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왕의 장녀니까 공식적으로 아들 없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지만 이 여성으로서의 왕위 계승이 고대국가의 특성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 그래서 부계로 아버지에서 아들, 그것도 장자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왕권 강화의 특징인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귀족들, 진골귀족이나 누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왕실의 신성한 핏줄, 이거를 이제 더 강조를 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핏줄이 진평왕의 장녀라는 이유로, 왕실의 귀한 핏줄이라는 이유로 추대를 받아서 이제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덕왕은 여성왕이기 때문에 몸소 나가서 정복전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치도 직접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아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대신을 그 재상을 뽑아가지고서는 국내 정치를 맡기고, 그리고 뭐 김유신이라든지 그런 뛰어난 장군을 뽑아가지고서는 정복전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서 이제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던 거고, 대신 외교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외교에 노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띠는 거고, 여기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나 핸디캡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거가 뭐로 나오냐 하면, 예지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아까 우리 신정정치적 성격, 이것들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중국에서 보낸 그 그림에 보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여왕이 보고서는 거기는 향기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향기가 없더라는 거고, 또 지금 백제군이 어디 가면 쳐들어왔을 테니까 막으라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백제군이 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여성들이 주로 이제 우리 고대 국가로 넘어오면은 무당의 역할, 신관의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역할로서 예지력을 갖고 이제 국민을 통합하는 어떤 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황룡사 구층탑을 세움으로써 주변에 있는 구이가 다 복속이 될 거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왕실을 선덕여왕이 이제 석가모니 하고 동격이 되도록 이제 전부 조성을 해갖고 사상을 만들어서 왕이 곧 부처다,
이런 사상들을 이제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예지력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보완을 하면서 스스로가 국가의 어떤 구심점으로서 이 사만일통을 위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국가에 나온 두 왕의 모습인데 하나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이제 간접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전제왕권의 꿈을 꾸는 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언제냐 하면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사만일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조금 지나서 저 위쪽에서 이제 발해가 나와서 점점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두 곳에서 전제왕권의 꿈을 꾸게 되는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대 국가 이후로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사상이 나타나고 모두가 이제 공인하는, 인정하는 식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귀족들의 그 연합이 강한 세력으로 나라를 끌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통합하는데 문무왕이 사만일통에 큰 공을 세웠고 구심점이었으니 이런 상황에서 왕권이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왕이 실질적으로 나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전제왕권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이 문무왕이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죽고 그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안정적으로 이후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왕위 계승 그을 요 직계에서만 나올 수 있게 딱 틀을 잡습니다. 거기 대해서 이제 막 귀족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을 하니까 반란들이 일어난 거를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해서 그 눌러놓은 상태에서 노급을 협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특권에 의해서 귀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지역 신라가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 경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신라의 진골이던 그 상대등 같은 경우에 일테면 이 주변에 있는 어느 땅을 노급으로 갖고 있으면 그 노급에 대해서 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킨다든지 그 땅에 대해서 소출물을 거둔다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노급을 혁파를 해버리는 거죠. 대신 국학을 세워서 유교적으로 충효에 입각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는 한에서 그러니까 같은 귀족이라도 벼슬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시급, 노급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문무관료전이라는 거를 국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로 주는 형식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시행이 됐으면 왕의 권한이 강하죠. 전제왕권이 어느 정도 갈 수 있겠지만 너무 귀족 세력이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한번 옮겨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 경주 같은 경우 굉장히 치우쳐 있는 곳이잖아요. 좀 널리 이 옆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대구 같은 경우는 넓게 사방으로 갈 수 있는 지역 이런 곳으로 천도를 추진하고 경주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귀족 세력을 좀 눌러보려고도 했는데 이것도 반대 때문에 실패합니다. 결국 이 조치들은 전부 원상복구되고 전제왕권의 꿈은 꺾이게 되고 그러면서 신라 하대로 왕위 계승전이 벌어지고 하면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발해 같은 경우는 문왕이 그런 강한 왕권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문왕 같은 경우에는 대조용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용의 아들인 무왕의 아들로서
이제 그 계승을 딱 했다는 권위를 가지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당나라 연호를 쓰지만 발해는 스스로의 연호를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문왕은 자신이 금륜대왕이라고 칭합니다. 금륜대왕은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오기 전에 그 현실의 왕 중에 아주 그 잘 세상을 다스리던 전륜성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주 신성화하는 거죠. 성왕으로. 이렇게 자칭하면서 스스로의 권력을 이제 권위를 높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정비합니다. 발해는 다음에 우리 보겠지만 신라하고 다르게 굉장히 지방자치적 성격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발해 15부가 그런 각각의 자치적 성격을 가지고 존재하던 15개의 조직들이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발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하나의 이 부들을 전부 통합하는 이런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제도 정비가 문왕 때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후로도 제도가 정비돼도 중앙 중심의 제도 정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끌어안는 중앙의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외 교류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각자로 해외 교류하지 않고 중앙에서 왕이 그거를 대행해서 모두 모아서 주변 지역과 교류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각 이 지역을 견제하고 그 중요 지역으로 이동하는 천도를 반복함으로 해서 왕권을 확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런 강한 왕권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 과도기적인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한민족의 국가가 이루어지죠.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이제 창업의 군주와 수성의 군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수성은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분립이 돼 있고 하던 상황에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가 고려 통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나라를 세운 왕하고 계승하는 왕, 이 성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세우고 이제 통일을 하는 왕이 태조 왕건입니다. 그래서 이 왕건인데 이 사람은 태조 왕건은 호족 출신입니다. 호족 출신으로 스스로가 왕이 아니었으니까 창업의 군주들은 추대를 받아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후로도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이제 유교적인 의식이 들어오고 나서는 왕들은 스스로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추대해서 자 왕이 돼 주십시오 할 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차지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추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호족 출신으로 올라가게 됐고, 창업의 군주들의 특징은 전쟁에서 직접 말 위에서 칼을 들고 나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후삼국으로 나눠졌던 거를 통일전쟁을 거쳐서 장군으로서 이제 나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전쟁에 나서서 나라를 얻었고, 이 왕건의 창업군주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포용정책입니다. 어떤 왕건 같은 경우나 어떤 왕이 새로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전에 있던 그 나라가 마땅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열되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랬던 겁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이라든지 사람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용 정책이 이 왕건 같은 경우엔 창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 호족들 세력이 있었고 밑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후삼국기에. 그럼 호족들이 원하는 건 골품제도 때문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래도 정치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세금이 너무 많고 막 너무 살기가 힘이 든 거가 주된 불만인 거죠. 이걸 둘 다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호족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자신보다 이제 후고구려의 왕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그런 대우를 해주고, 또 혼인 정책을 통해서 그 29명의 부인을 받아들이면서 인척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원하던 높은 관직들을 그 마음껏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망해가는 신라지만 신라가 위험에 후백제의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신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끌어안습니다. 이런 포용 정책들이 결국은 신라 왕이 왕건에게 항복함으로 해서 그 권위를 주게 되는 거죠. 왕을 배신한 반역자가 아니고 그 왕의 그 항복을 받아 그 사람의 서은의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한테 왕위를 계승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그 정통성을 가지게 만들어 줬던 거고, 굉장히 전쟁 중이라 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결국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인심을 끌어안고 하면서 결국은 후고구려가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포용 정책을 전쟁을 펴면서 동시에 해서 성공한 거가 창업군주로서의 왕건이었던 거고요. 일단 창업을 하고 나서는 지금 호족들의 권한이 강한 상황이니까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묘호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 호칭이 전부 무슨 왕 돼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제후의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왕으로서. 그런데 고려에는 보면 태조, 그 다음에 광종 이런 식으로 해서 조와 종을 사용합니다. 이 호칭이 종묘의 이름인 종묘에서 사용하는 묘호입니다. 이 조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세울 정도의 아주 큰 공이 있는 경우엔 조자를 붙이고, 종이라는 거는 그걸 계승해서 그 덕을 가지고서 통치를 했다는 그런 경우엔 종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와 종을 붙이는 묘호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황제 국가에서만,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려는 외부적으로 중국에 조공을 가거나 책봉을 받을 때는 왕이라고 칭하지만 국가 안에서 내부에서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기 때문에 국가 내부에서는 묘호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고대 국가에서 신라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무열왕이 태종 무열왕이라고 해서 태종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나라하고 엄청나게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식으로 돼서 이후로는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적이 있었던 이름입니다. 이후로도 묘호 사용은 그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그 문제를 삼고 어려웠던 호칭이지만 줄기차게 사용함으로 해서 국내에서 어떤 왕권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업군주는 후대 왕들한테 중요한 지침들, 앞으로 이렇게 다스려라 하고 기본을
이제 일러주게 되는 게 훈요 10조입니다. 왕권이 10가지로 후대 왕들한테 지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원래 창업군주는 이러고 끝인 겁니다. 나라 세우고 이제 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수성을 잘 해야 됩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죠. 지켜나가는 것이. 그 수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일단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의 틀을. 그래서 그 국가의 틀을 만드는 그런 개혁 작업이나 이런 거를 피를 뿌리면서 하는 왕이 꼭 나오게 마련입니다. 고려는 광종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종은 왕건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왕건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정종의 동생으로서 선의를 받아서, 정종이 네가 왕해라 그래갖고 선의를 받아서 그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아들이 맨 처음에 해종이 왕이 되고 정종이 왕이 됐다가 강종이 왕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왕권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왕권을 확립시키는 그런 왕정을 하기 위해서 그 중앙집권적 유교 국가에서 왕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제도 개혁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호족들의 권한을 쳐내는 노비안건법부터 해서 과거제도를 통해서 왕을 도와주는 참모 세력들을 능력에 따라 뽑아가지고서 쓰겠다는 그런 개혁을 하고, 그리고 관리들을 왕 아래 쭉 줄을 세우는 공복제정까지 함으로 해가지고 왕권 강화를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연호를 사용하거나 스스로 황제를 칭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이제 주변의 송나라나 이런 쪽하고 적극적으로 외교책을 하면서 이 개혁 작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워낙이 그 호족 세력, 그걸 또 계승하는 이제 몽골 귀족으로 성장한 이런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고려는 그렇게 왕권이 확고하게 강해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성군주로서 이후 이 광종대 이후로 성종이라든지 현종, 문종으로 쭉 이어지는 이 제도 개혁은 유교 국가로서의 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는 거고, 거기서 왕이 이제 중심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제도 개혁은 단기간에 이제 끝이 나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강한 반발을 누르기 위한 피를 부르는 숙청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왕들은 유교적인 틀에 있는 관리들을 거느리면서 국가를 꾸려가는 그런 존재라는, 더 이상 손에 칼을 들고 하는 무적인 요소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왕권, 이것들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점점 이제 왕권은 약해지고 문벌귀족이 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모순이 극에 달해서 무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서 1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왕은 허수아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의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원나라하고 강화를 하고, 이제 왕들이 그 간섭을 받게 되면서 원제국의 제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은 이제 원나라가 성립해서 우리 쳐들어와 가지고서 강화를 맺은 그 시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 이제 충자가 들어가는 6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충렬왕의 아들이던 충선왕이 있죠. 이 충선왕은 이름이 왕씨니까 왕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는 원나라 제국 황실하고 서로 피로 맺어지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혼인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려인이고 한편으로는 몽골인인 겁니다. 그래서 몽골 이름이 이지리 북하고 고려 이름이 왕장인 그런 왕이지만 충성을 해야 되는 원나라 제국의 제후로서 이제 여기서는 그 묘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죠. 제후로서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고, 충선왕은 제국공주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원나라 공주인 개국공주입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원나라의 수도에서 자라고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가 물러나거나 아니면 죽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그 식의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하고도 갈등을 빚고, 이거는 충선왕 충렬왕뿐만 아니고 이후에 뭐 충수강이나 충여왕이나 이런 모든 그 왕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이의제의식으로 왕들을 서로 갈아채웁니다. 그래서 충렬왕이 있으면 충선왕이 왕이 됐다가 다시 충렬왕이 왕이 됐다, 충선왕이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아래 충수강이 왕이 됐다가 다시 충선왕이 왕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갈아치우면서 서로를 견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충렬왕 측근이라든지 충선왕 측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강한 권력을 손에 쥐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왕들이. 충선왕은 비교적 원나라 황실 내부에서 황제를 추대한다든지 이런 공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충선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도에서 원나라 수도에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충렬왕이 죽으면서 고려로 돌아가서 왕이 돼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첫 번째 갔다가 다시 쫓겨왔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왕이 됐을 때는 가지 않고 원나라 수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원격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내갖고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이 원격 통치를 하면서 동시에 그 원나라 황실에서 황제 추대라든지 여러 그 공을 가지고서 세력을 그 권력을 쥐고 심왕에 봉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고려시대 때는 여기 쌍성총관부 이렇게 가고 해서 요 위쪽은 원나라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우리 그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중심인 요양이라고, 그리고 요동 지역이죠. 이쪽에 심양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그 심양 쪽 이쪽으로 고려 사람들이 건너가다 교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가서 막 삽니다. 그럼 여진족도 있고 고려인도 있고 하죠. 그 사람들을, 고려인들을 전부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통치하라고 그 만들어 놓은 게 심왕이라는 직책인 겁니다. 그러면 심왕, 충선왕 같은 경우는 심왕이면서 동시에 고려 왕이니까 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근데 이후에 이 충선왕은 조카한테 심왕을 물려주고 아들한테는 고려왕을 물려주고 해갖고 또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그 단초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왕으로 있으면서 고려왕이 됐으면서도 그 원나라 수대에서 원격 통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파에서 말이 많으면은 고려왕을 포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서 그냥 남아있고 이런 식의 이제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나라에서 이루어지던 혁신 정치처럼 고려에서도 토지 문제라든지 관직에 지나치게 뭐 과대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도를 했고,
원나라 수도에 남아서 거기서 망건당을 짓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원나라에서 국학이 되는 성리학, 그러니까 원나라 학자, 그리고 이 원나라의 전부 이제 송나라까지 원나라가 다 이제 멸망시켰으니까 그쪽의 학자들, 그리고 고려 학자를 모두 모아가지고서 성리학에, 고려 성리학에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게 충선왕이 있었는데 이후로 이제 그 내부에서 그 충선왕과 그 아들 뭐 이후로 굉장히 좀 그 국내적으로 어지러워지고 이런 뭐 정치라는 게 혁신 정치가 크게 힘을 못 얻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제 원나라가 약해지는 그 상황에서 공민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공민왕도 이제 고려 이름이 왕전이고 원나라 이름은 빠이엔티무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모두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인 충수강한테는 몽골족의 피가 섞여 있지만 어머니는 명덕태우는 고려 여인입니다. 충수강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공주하고 2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 그 워낙 그 사이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서 고려 여인이던 명덕태우가 공민왕의 형인 충여왕과 공민왕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명덕태우의 아들이었는데 충여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게 귀양 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이제 2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충정왕까지도 왕위에 올라서 그 삼촌인데, 이런 상황이면 공민왕이 명망도 있고 하니까 왕위에 올라갈 만한데, 그런데 고려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위에 계속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핸디캡을 원나라 공주이던 노국공주하고 결혼함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와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왔다가 이제 국내적 개혁에 이제 추진을 하면서 원나라가 약해지니까 반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도 뭐 토지 문제, 노비 문제를 비롯해서 간직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건문세족을 공격하고 하는 식의 개혁을 하죠. 그러나 건문세족이 너무 강하고 공민왕 자신이 이제 성리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학자들을 키우고 성균관을 지어 가지고선 그 세력들을 정치 세력화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세력이 강하지 않았고, 건문세족은 강했고 홍건적은 쳐들어오고 왜군은 설치고 이런 상황에서 성공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신돈을 동원해서 개혁 정책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예술에도 뛰어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충선왕도 그렇고 공민왕도 그렇고, 왕이라는 거가 이 고려까지만 해도 어떤 스스로 굉장히 뭐 도덕적이거나 뭐 이런 왕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재능을 표출하고 이런 모습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왕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 조금씩 강조되는 게 성군이라는 거죠. 성군의 자질, 이런 것들이 유교 국가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이제 폭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성군이 바로 세종이고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폭군이 바로 이제 연산군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종 같은 경우는 태종의 3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교적으로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죠. 그것도 뭐 장남 차남이 죽어서도 아니고 멀쩡히 있던 양녕대군 첫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태종이 몰아내고 세 번째 아들을 왕위에 올린 거거든요. 이거는 태종이 고려로 치면 광종 같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수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피를 뿌리면서 터를 잡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생각하는 국가, 지금 조선이라는 국가는 유교 국가거든요. 성리학적인 유교 국가. 이 유교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장남이던 양녕대군은 너무 과격하고 유교 통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성군의 자질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녕대군이죠. 이 셋째 아들을 이제 올리게 된 거죠. 왕위에. 그렇게 올려서 유교 통치의 기반을 마련해 준 아버지 덕에 세종은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집현전을 짓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신하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고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문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누르는 정치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아주 평화로운 이런 국가에서 굉장히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틀을 잡는 이런 문화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토 확장도 이루어내죠. 그래서 사군 육진 같은 경우, 밑에 이제 대마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국가의 위협이 될 때는 언제든지 왕은 단한 유교적 성군이라는 거가 남한테 당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민 정치를 하는 임금이지만 동시에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도 할 수 있는 왕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추진을 하죠. 그래서 일테면 세법 같은 경우에도 백성들이 너무 세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법을 시행하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의견까지 요새로 치면 여론조사까지 해가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시도해서 여러 가지를 전부 시도하면서 위민정치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혼민정음을 창제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주변의 모든 세력이나 국가들은 자기 문자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들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말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중국에 그래서 한자를 가져다가 사용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국어와 한국어는 계통이 다릅니다.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어순도 다르고 모든 체계가 다르니까 그 말을 그 문자로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너무 복잡해서 문자를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그 문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혼민정음을 통해서 우리 문화에서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은 거고, 동시에 왕으로서 유교국가에서 위민정치를 하는 왕은 중간에 있는 이제 여기서부터 관료 집단으로 양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양반의 이익보다는 전체 위민정치에서 상민들, 농사를 짓고 사는 대부분의 백성들의 이익을 더 고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지배계급 일부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문자를 독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쓰여진 문화를 독점해서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수탈하는 구조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적으로 문자 창제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유교적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런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군이니까 무슨 후궁의 자식쯤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선의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했던 성종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됐을 때는 동생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유일한 계승자였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통성의 의미에서 연산군은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기질이 성군의 기질이 어릴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가 나고 개팍하고 그 욕심이 많고 교육이 잘 안 되고 이런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기는 한데 좀 삐뚤어진 그런 왕이었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전제 정치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유교 국가에서 전제 정치는 폭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교에서는 왕이 뭐 해라 그럼 무조건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유교 국가에서는 그 왕이라는 존재는 세습을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존재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들은 신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은 신하를 우대하면서 신하를 잘 대우해 주면서 위에서 그 권위를 잡고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종 같은 성군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신하를 이렇게 잘 배치해 갖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연산군은 자기 마음대로 이게 내 나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전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거는 그 특히 유교 국가에 있던 양반의 국가에 있던 조선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들은 폭군이 되고 폭군은 쫓아내도 된다는 게 유교의 사상입니다. 그게 혁명 사상이거든요. 이 전제 정치를 추진하면서 사화를 일으키죠. 이거는 뭐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 대해서 그래 삐뚤어졌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의 이제 내부에서 훈구파들이 굉장히 이제 부정부패로 넘어가게 되니까 성종이 지방에 있는 살인파들을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 대해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훈구파하고 살인파 간에 갈등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왕으로서 조정을 하지 않고 전제 정치를 추진하니까 그 사이에서 양자 간의 사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이 사화가 계속 이어지는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됐던 거고 조정이 혼란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폐륜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죽음하고 관계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머리로 박아가지고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뭐 그 당시 유교의 본산이든 성균관에 가서 술판을 벌인다든지 하는 식의 그 유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폐륜을 일삼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폐출이 되죠. 그래서 그 동생이던 중종이 왕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역사책에는 중종 반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이라는 게 도로죠. 도로 어떻게 옳은 것으로 돌렸다 라는 뜻이 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나빠졌었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군을 지향하는 이런 정치가 이제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 체제로 해서 정리가 된 건데 점점 이 성군을 중심으로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고 이제 사림들이 집권하면서 사림이 그 주도하는 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왕은 군자로서 하나의 살림으로서의 위치로 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한 이제 저항으로 왕을 중심으로 왕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정치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선의 시기로 넘어가면 이제 명나라 청나라가 교체되는 그 시점에 살인파들이 선조대가 되면 완전히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 정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조 같은 경우에는 중종의 손자면서 덕흥대원군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에는 어떤 왕이 왕에 올라오더라도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선조 때부터는 그 맥이 끊긴 겁니다. 그 맥이 끊기니까 여기서는 이게 반계라고 그러죠. 직계가 아니고 반계로 그 왕실의 친척 중에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왕위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란 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명분에서 그 부족함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선발됐던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떻게 생각할 많은 왕실에 이렇게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아이를 이제 지금 맥이 끊어진 이 상태에서 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뽑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가장 적당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조는 그 일반 밑에 있는 양반이 아니고 왕으로서 군자의 덕목을 갖췄던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선발이 됐던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선조가 아주 평화로운 그 유교 국가로서 지속되던 시절의 왕이었다면 어쩌면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제후로서 조선의 그 왕으로서, 조선은 국내에서 절대로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지 않습니다. 고려하고 다릅니다. 그건 유교 국가에서 성리학적으로 명분에 따르면 자기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신하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 황제한테 가서 책봉을 받고 왕이라고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도 나는 왕이니까 너희 신하들은 나의 신하로서 나한테 충성을 해라. 그리고 나는 왕으로서 황제한테 충성하겠다. 이렇게 해야 명분이 산다고 보는 거죠. 그 유교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들으면 성리학적으로 그 질서에 입각해갖고 4대 외교를 하면서 내부에선 철저히 제후왕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조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에 대해서 제후로서의 그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터졌을 때도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줘서 우리를 구해준 것이 의병이나 아니면 이순신이 그 공을 세워서 그 나라를 구한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순신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명나라 장수가 같이 죽은 그 사람을 우선으로 해갖고 장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순신을 홀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4대 외교에 입각해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효행을 행합니다. 그 이복 어머니 2명이 있는데 그 어머니들한테 최고의 효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군자로서 스스로 노력해서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가 워낙 뛰어나서 명나라 장수들도 와서 그걸 얻어가고 싶어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평화 시기에 제후국의 왕으로서 생활을 했었다면 그렇게 그 나쁘지 않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왕은 통치자는
거기서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절은 전란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만, 명나라만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강해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났으니까 세자로 임명했으면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이익을 챙기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강해군이 호평을 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선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국가 기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대바라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하는 자세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국왕이 위난기에 갖춰야 할 대응 능력이나 위기관리 능력이나 포용력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그런 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인 그냥 스스로가 도덕적 인간으로서 수양을 갖춘 군자에 머물렀던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림 정치기에는 사림들이 공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치를 해나가니까 군자로서 이런 임금이 필요했던 걸로 볼 수가 있고, 이후에 그런 임금들이 이제 조금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숙종대 넘어가고 호란 거치고 나서 국가의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오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개혁군주로서 탕평책을 통해서 황극이 되고자 했던 임금이 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조도 파란만장했거든요. 영조의 손자로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사도세자입니다. 근데 사도세자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복권이 되더라도 이 생부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걸 우려해가지고 큰아버지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암살 위협을 받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왕위에 올랐던 그런 왕이죠. 그 원인을 정조는 아버지 죽음이나 자신의 그런 위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붕당 정치의 폐단으로 지금 당쟁이 있는 이 상황을 탕평 정치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탕평 정치는 왕권 강화입니다. 왕이 황극이 돼서 마치 하늘에 있는 북극성처럼 모든 주변에 있는 붕당이 있다 그러면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할 거 없이 모든 붕당들을 내가 통제하겠다. 뭘 위해서 통제하냐면 이제 이 시기는 개혁의 시기다. 그 개혁 상공업 위주의 국가로 지금 나가야 하는 그 개혁을 지금 모여갖고 살림정치하면서 모두 군자들이 의견을 낸다 그러지만 너희 당 안에는 군자만 있는 게 아니고 소인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 공론 끈에다가는 만들어내다가는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황극으로서 고루고루 잘 대해줄 거고 탕평정치를 할 거고 그래서 개혁을 할 테니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변혁기에 나타나는 그런 개혁군주로서 출연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혁군주로서 정조는 중간에 있는 양반계층, 이 양반계층을 이제 적으로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새로 성장하는 밑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군민일체론을 통해서 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민정치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균역법이라든지 대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 이런 정치를 표방을 하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동시에 개혁은 지금 새로운 세상을 위한 거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체계, 법전 만들고 여러 가지 군사제도 있으면 군사적인 병법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지금 편찬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쪽의 개혁을 이제 추진하면서 틀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만 이제 사망하게 됐던 거고, 개혁도 이제 반개혁, 순조 때 어린 아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반개혁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순조가 올라오고 이후에 세도 정치가 막 이어지다가 결국 고종이 왕위에 올라오는데, 이 고종은 국왕에서 황제로 대한제국의 황제가 됐다가 다시 이왕가의 왕족으로 추락하게 되는 이런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 개항기 그를 좀 앞둔 그런 시점에 고종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지만 철종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종의 아들이죠. 흥선대원군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라서 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워낙 그 엄중한 그런 시점이어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개혁 정치를. 근데 그 아버지의 이제 개혁 정치에 대해서 나이가 좀 들면서 세국 정치에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러나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이제 개항 개화 정책에 무게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화 정책을 하는데, 이 개화 정책이 어떤 적극적인 개화보다는 동도서기론적 이런 개항 개화 정책이 있고, 국내에 이제 여러 그 세력들 간의 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치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그 명성황후, 그 부인이던 명성황후의 민씨 척족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펴거나 하지 못하고 권력을 좀 농단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친미 정책이나 칠러 정책이나 여러 정책을 펴지만 모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이제 황제가 되게 되면서 미국식으로 이제 개화를 하려고 하는 강무개혁을 시도를 하게 되죠. 이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고종의 한계는 뭐냐 하면, 독립협회라든지 이런 여러 쪽에서 이 당시에 그 입헌군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가고자 하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권한을 확보하는 데만 그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차르처럼 그렇게 자기 권한을 지키기 위한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독립협회하고 갈등을 빚고 결국은 국내가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외세에 대처할 수 없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내려놓지 못한 왕이죠. 왕에서 황제가 되고 자기 권위를 높이고 정권을 가지고 이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가지고 한편으로는 개혁을 해가지고 외세를 막겠다고 하는 욕심이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한 원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이 개혁이 실패하고 하면서 러일 전쟁 후에 외교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그 외교권을 뺏긴 이후에 외부적으로 그 대표단이나 헤이그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서 그 부당함을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조약 위반이라 그래서 강제 퇴위 조치가 되게 돼서 순종, 마지막 황제죠. 순종이 왕위에 올라가고 태왕제로 물러앉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식민지가 되게 되는데, 이 식민지에서 이태왕으로 이왕가의 일원이 됩니다. 이때 일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1910년에 나라를 넘기는 그 조약에서 중점을 두었던 내용은 대개 이 대한제국 황실의 대우 문제가 중점이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제국에 이제 황족이 있었고 그 아래 일반 귀족들을 화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왕공족이라 그래서 이왕가가 위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우대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만, 뭐 일본 천황의 계승권이라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이왕가의 일원으로 이제 물러서게 돼 있었고, 그러다가 1919년에 이제 암살설이 있는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이완가는 이후 일본 귀족으로 계속 존속하다가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해서 일본의 귀족 제도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주인이 나고, 그 내가 내 것을 누구에게 넘긴다 그러면서 내 이익을 챙긴다 이런 식으로 파하는 시대의식, 이것이 가장 아쉬운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아까 얘기했던 군민일체론에 입각해서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그런 그 모습의 왕으로서 남지 못한 점이 아쉬운 그런 고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